안녕하십니까. 11장에서 우리는 고의적인 작업자 실수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이 동기부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동기부여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합시다. 이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품질에 대한 동기부여는 단순히 작업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모든 인적 자원에 대해 품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는데 이 인적 자원에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경영자, 관리자 및 전문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또한 총체적인 품질 기능, 즉 연쇄점, 사용자, 수리점, 그리고 일반 사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품질 향상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품질 향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품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로 다음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는 수능자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동기부여인데 이것은 정해진 절차를 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를 위한 동기부여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둘째, 품질을 개선하고 품질과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동기부여인데 이것을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세 번째, 동기부여는 회사의 목표에 대한 관심이라는 관점에서의 동기부여입니다. 회사의 방침, 목표, 기준 및 행동, 규정 등의 수락, 이것을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이제 관리자에 대한 동기부여부터 논의합시다. 우선 관리를 위한 동기부여를 살펴봅시다. 모든 회사는 관리자에게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품질에 관한 기준도 포함됩니다. 관리자는 이러한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품질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곤 합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한 몇 가지 두드러진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기준입니다. 관리자는 동시에 모든 기준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여러 기준을 절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충 때문에 관리자는 품질 또는 원가 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전문 보증 부서들로부터 나옵니다. 전문직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우선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생산 부문의 관리자와 품질 부문의 관리자 사이에는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불량품의 처리. 생산 부문의 관리자는 사용을 위한 적합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품질 부문의 관리자는 불량품을 반복해서 출하하면 일반적으로 품질 사양을 충족시키기 위한 규율이 약화된다고 우려합니다. 관련 기술 대 그 결과 품질 부문 전문가는 생산 부문의 관리자가 특정 기술의 적용을 주장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많은 전문가의 논리적인 추론의 견지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의 장점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생산 부문의 관리자는 이루어진 결과를 통해서 그 장점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관련 제품의 품질 대 품질 관련 부서. 품질 관련 전문가는 제품 개발 활동 같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생산 부문 관리자가 제외되기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부문의 관리자는 이것을 조직 관할에 있어서 실제적인 또 하나의 문제로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통용어 대 경영 언어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큰 유럽 회사에서 품질 부문 관리자는 주요한 품질상의 문제는 바로 고위 경영층의 관심 부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외부의 컨설턴트가 관리이사로 하여금 품질에 관련된 비용 및 개선의 소지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이사가 경영 언어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부서장을 소집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게 하였습니다. 품질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산부문 관리자를 비난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생산부문 관리자는 1년 내내 품질에 대해 최우선 순위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산부문 관리자는 시장 가격의 상승 및 하락, 상부 경영층의 관심사 등과 같은 더 강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건설적인 접근 방법은 생산부문 관리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이들 요인을 파악한 다음 생산부문 관리자로 하여금 이들 요인들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많은 관리자가 개선을 원하지만
대부분 개선을 위한 기계 장비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일상적인 접근 방법은 단계적인 권고 방식입니다. 사장은 임원을 불러서 성과를 높이라고 지시하면 임원은 부장들을 소집해서 지시하는 등의 계층적 권한 하달 방식입니다. 모두가 지시를 받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개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또 누가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느냐에 대해서 그들이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선을 위한 욕구에 개선 도구가 결여되면 그것은 이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는 관리뿐만 아니라 개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관리자의 개선 책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장을 마치기 전에 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개선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는 모든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관리자의 노력은 회사의 경영 목표에 대한 성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에 대한 봉사는 경영 신조에 대한 하나의 요소로서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작업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대부분의 종업원은 작업자입니다. 현대 법률하에서 보면 그들은 작업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회사 운영의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관리자는 작업자가 품질 개선에 있어서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량은 관리자가 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영상 견해의 근거가 의심받고 있는 많은 분야 중 하나의 분야입니다. 또 다른 분야는 작업에 대한 긍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 마을의 장인이 한 사람의 직원을 두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그의 생활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판매 능력에 의존하며 그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그의 직원의 이익과 일치하고 자신이 곧 회사였습니다. 물론 그는 비용이 적게 드는 신속한 배달 등과 같이 충족시켜야 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나쁜 경우 그의 가족의 생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품질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조는 대부분 숙련된 장인에 의해서 행해졌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산업의 확장에 따라 필요한 장인의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반쯤 숙련된 작업자와 숙련되지 못한 작업자를 고용해서 어떻게 생산 작업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개념에 대한 대부분의 새로운 시도는 프레드릭 테일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테일러는 공장 관리자가 되기 전에는 기계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기술자, 감독 그리고 공장 감독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경험으로부터 제조 계획의 어떤 특성은 마구잡이식이 아니라 과학의 근거를 둬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작업을 위한 설계 방법, 일일 작업량에 대한 기준 설정, 즉 시간당 생산량, 작업자의 선발 및 교육, 부품률 설계, 개당 가격.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생산 감독이나 작업자의 능력 밖에 있다고 테일러는 느꼈습니다. 그때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였으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교육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테일러의 해결책은 계획과 실행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자에게 작업 설계를 맡겼고 생산 감독과 노동자의 작업은 기술자가 설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국한시켰습니다. 테일러의 시스템은 미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먼저 생산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시스템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국가로 만든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둘째, 테일러 시스템은 품질에 있어서 역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성만을 너무 강조했고 장인 개념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테일러 시스템은 역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효과는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악화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회사에 있어서 종업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교육과 노동력의 독창성입니다.
이제 작업에 있어서 긍지의 상실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돌려봅시다. 현대 산업에 있어서 숙련된 작업자는 단지 전체 노동력의 소수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인 개념에 있어서 이러한 쇠퇴의 원인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에 있습니다. 첫째, 산업혁명 및 공장 시스템의 발달. 이들 공장의 작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고용된 작업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활 능력은 제품의 판매 능력에 의존하지 않게 됐습니다. 둘째, 테일러 시스템은 작업자가 자신의 작업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세 번째, 조립 라인 개념의 고도로 단지 반복적인 작업 구성으로 작업은 재미없고 지루하여 긍지는 상실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문제에 해당되며 작업자는 작업에 있어서 긍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작업자를 지난 시대의 장인과 비교할 때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많은 작업자에 대해서 작업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크로우의 유명한 X와 Y의 비교 이론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X와 Y라는 두 사람의 관리자가 한 사람의 작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품질이나 작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 X는 이 작업자를 무관심에 살아있는 표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관리자로서 우리는 단지 서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홍당무와 채찍이라는 인센티브와 벌칙을 잘 이용해서 이러한 퇴보를 중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취해야 합니다. 관리자 Y에게도 현상은 마찬가지로 보여지며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관리자 Y는 결론을 맺으며 작업자가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의미 없는 일에 긍지를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작업자의 작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업에 있어서 긍지를 재창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그 이론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으나 작업자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몇몇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필요성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필요성의 주요 부분은 막대한 고용자산, 교육 및 작업자의 창조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 동기부여를 위해 각 기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품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라는 회사의 장기 프로그램의 수정. 둘째, 단기 범위의 캠페인입니다. 셋째, 작업자의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품질을 위한 작업자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용관계에 대한 회사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첫째, 작업 설계에 대한 정책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작업이 흥미가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원 및 감원의 실시인데 이것은 품질에 다소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교육으로 이것은 방법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이 감독인데 이것을 위해 좋은 본보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작업과 연관된 관리자의 행동을 알려주는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이 기본 시스템이 좋을수록 캠페인이나 보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동기부여 캠페인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집중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품질에 주어지는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캠페인은 그 요소나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품질 개선 패키지 및 광고 패키지. 개선 패키지는 도움이 되는 작업자에게 더 나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하는 일과 다른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피스톤 공장에서 한 형태의 그러한 도움, 즉 품질 큐 카드를 보았습니다. 이들 큐 카드는 원리 작동 방식을 제어하여 실수를 도출시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해당 요령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선 패키지의 두 번째 주된 요소는 노동자의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는 품질 관리 작업자의 개념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간단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패키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것은 모든 작업자에 대한 대량 전달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이 좋아야 판매가 되고 판매가 돼야 직업이 보장됩니다. 둘째는 작업자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작업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업자의 행동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량 전달 방법이 이용됩니다. 광고 패키지는 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목을 끌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행동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많은 도구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이 패키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개선 패키지 없이 광고 패키지로 구성되는 캠페인입니다. 작업자에게 이것은 관리자가 작업자의 무릎에 뜨거운 감자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먼저 회사에 기여를 함으로써 신뢰를 실증해 보이지 않는 한 작업자에게 회사에 기여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자의 생각을 조사하고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해답을 주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나 규정 등을 통해 관리자들은 대부분 작업자의 교육 및 작업자의 창조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수년간 회사들은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1980년대 초기에 1962년 이래로 일본이 채택해온 QC 분임조의 개념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제품을 세계 시장에 팔기 위해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그 혁신에 주된 두 가지 내용은 품질 과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품질 개선을 위한 연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고위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품질 관리에 있어서 듀란 과정이 1954년 개설됐고 기업의 경영자와 CM 경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경영자들은 모든 관리층이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은 이 목적을 위한 과정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들은 열성적으로 이에 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 관리 계층에 실시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962년에는 그러한 교육을 작업자에게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사들은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단지 작업자들의 자유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이 교육 과정을 선전하였고 10명 내외의 작업자가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교육 과정은 20에서 40시간이었고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졌었습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 기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여기에는 증세에 대한 중요한 소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분석이 포함됩니다. 논리적인 상호 관계에 있는 이론을 조합하기 위한 특성 요인도,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시트, 이들 데이터 시트에는 빈도를 기록하기 위한 시트도 포함됩니다. 다중 변수 개념하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행렬, 결함 위치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다이아그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법에는 데이터에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통계적인 도구도 포함됩니다. 즉, 중심적인 경향과 데이터의 분산을 나타내는 히스토그램,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관리도. 다음 장에서는 이들 도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변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산점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두 번째 부분은 다른 QC 분임조가 수행한 프로젝트의 보고서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집니다. 품질, 안전, 생산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법들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교육의 세 번째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는 데 대한 훈련입니다. 토요타 자동차 회사의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경우를 살펴봅시다. 여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하나의 분임조가 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경험을 상기하며 작업장의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고는 매우 드물었고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경험을 보고하기를 꺼려했는데 이것이 사고라면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고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이들 데이터로 인해서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트럭이 아무런 방비 없이 쌓여지는 저장 밴드를 넘어뜨린 경우였는데 그에 대한 처방은 완전 방비, 즉 장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구멍에 빠질 뻔했다면 처방은 스프링 하중 방식 경보 장치가 있는 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품질 개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너트들은 재단속 작업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 작업이 누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렌치에 페인트를 칠해서 작업의 수행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조립 작업 도중 어떤 부품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지만 이 분임조는 공구를 고정시켜서 작업자를 돕는 방법을 찾습니다. 일본에서 품질관리 분임조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분임조는 196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까지 분임조의 숫자는 10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약 1000만 명의 노동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분임조는 1년에 약 3개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1500만 이상의 계획이 1년에 완성됩니다. 만약 품질관리 분임조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이들 계획들은 착수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1980년 초에 분임조에 대한 중대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주된 목적은 우선 품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분임조는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분임조는 회사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요한 몇몇 회사의 품질 문제를 관리자와 기술자에 의해서만 해결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생산성의 향상인데 이것도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만일 작업에 위협이 있었다면 이것들 또한 심한 문화적 저항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의 개선입니다. 대부분의 고위 관리층의 마음에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구에서 품질관리 분임조의 개념이 많은 작업자의 교육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1980년대 말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장의 요점을 정리해 봅시다. 아무도 품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들은 품질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 관리자들은 품질 개선을 원하지만 책임에 대한 막연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품질 개선에 대한 작업자의 동기부여는 작업 설계 변화 때문에 장인 시대로부터 퇴보되어 왔습니다. 품질을 위한 작업 동기부여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힘은 종업원의 관계를 위한 회사의 장기 계획입니다. 참여 프로그램은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에 자신들의 교육 및 창조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익한 접근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과 다음 장 사이에 회사 관리자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책임을 조사해 보십시오. 당신의 교재에 있는 양식과 비슷한 방식을 이용하십시오. 품질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회사의 장기 계획의 적합성을 논의하십시오.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속한 팀의 프로젝트에 관해서 일정한 형태로 작업자의 참여를 시도할 경우의 장점에 대해서 논의하십시오. 또한 16장의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